마음 공부를 시작할 무렵 이런 생각들이 났다.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엄마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하지만 어렵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남보다 나를 챙기고 위하려 하면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쓰게 되었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들어온 이 말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어른 말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내면의 명령.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귀가 닳고 닳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저자인 한경은님은 심리상담 치료 전문가인데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나만 예뻐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꼭 읽어봐야겠다고 찜해놨었어요. 잘해주고 상처받는 착한 사람 탈출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착한 사람이냐, 착하다는 얘기를 크는 내내 많이 들었죠. 지금도 부탁은 거절 못하는 면이 있고요. 나이 50 넘어서 착한 사람 탈출하고 싶어? 라고 누가 내게 물어본다면 예스입니다. 저자가 마음 치유학교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제목이 기분 좋게 합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하기 프로젝트, 육회 발칙 나로 살기 프로젝트, 중년의 온도 등 다양한 치유 글쓰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스스로가 착한 사람인지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의 욕구 알기. 나를 위한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욕구가 없을 수도 있나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주어가 빠진 질문을 한 영미 씨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나는 누가 그런데요? 라고 묻는 대신 정말 아무런 욕구가 없을까요? 라고 되묻는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생각하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 떠들지 마. 만지지 마. 영미 씨 같은 이들이 어릴 적부터 숱하게 들었을 말이다. 울지 말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는 건 나약한 거니까 강하게 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속내는 네가 울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너를 달래주는 곤혹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일 수 있다. 떠들지 말라는 말은 떠들면 안 되는 상황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네가 소란스럽게 하는 게 싫어. 남보기 창피해. 일 경우가 많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더러운 것을 함부로 만지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너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뒤처리하기가 귀찮아 일 수도 있다.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통제하면서 편안하고 싶은, 창피하고 싶지 않은, 귀찮고 싶지 않은 자신의 욕구가 숨어있는 경우다. 겉말과 속내는 이렇다 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의 욕구를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반대로 나의 욕구를 억압당하는 일은 어떻게 통증 없는 고통이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울지 마. 울음은 감정의 정수다. 슬플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주로 힘든 상황에서 눈물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감격스러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도 눈물을 흘린다. 즉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터지는 눈물을 참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몸속에 도는 혈액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고 영혼의 수맥을 끊어버리는 듯한 폭력적인 요구다. 떠들지 마. 떠드는 것은 활기와 생동감을 드러내는 일이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우리는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질문하기, 혼잣말하기, 중얼거리기, 노래하기, 고함치기 등이 포함된다. 파장이 다를 뿐 모두 말의 다양한 방식이다. 자기 표현의 기본은 말하기이며 말하기의 활기찬 버전인 떠들기는 자기 표현의 확장일 뿐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데 엄마는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는 표현하지 말라는 것을 강제하는 일이자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떠들지 말라는 것을 요구받은 예민한 아이는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지 않아로 받아들여 상대에게 거절받았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만지지 마. 만진다는 것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행위이며 사랑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아이들은 물렁하고 딱딱한 것, 부드럽고 거친 것, 촉촉하고 마른 것, 차갑고 따뜻한 것을 만지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계를 알아가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만지지 말라는 것은 알지 말고 모른 채로 있으라는 말과 같다.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외부 자극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높아지고 낯선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안전하게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로 최소한의 자극만을 추구하면서 익숙한 환경과 관계 안에만 머무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널 생각해서 진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애인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남편이 담배를 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의 목록을 써보는 시간에 나온 답변들이다. 미리 준비한 듯 간결한 단어들을 툭툭 내놓는 사람도 있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한 문장 쓰기를 심사숙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목록을 풀어내는 과정을 제각기 달라도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아닌 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모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자식과 배우자가 어째서 남이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애인 등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당당히 너를 위해서가 된다.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라 믿으며 더 떳떳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대가 나의 바람을 바람맞히면 내가 괴로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너를 위한 일이 잘 안 되면 네가 괴로워야지 왜 내가 더 괴로워하는가. 간단하다.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다. 남은 절대 내가 될 수 없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 수 없다. 딸의 남자를 내가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며 부모의 건강과 수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남편이 담배를 피우든 씹어먹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거나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일에 그렇게 집착하고 안달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너는 곧 나이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된다. 남을 우선으로 세워둔 소망 안에는 사실 나의 욕구와 불안이 숨겨져 있다.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다는 자책이나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나의 욕구는 딸이 번듯한 남자와 결혼해서 내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거나 자식에게 나의 노후를 기대고 싶은 속마음이 있을지 모른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딸의 속내는 엄마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너를 위한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위한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엄마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게 진짜 나의 욕구다. 이렇게 타인에게 요구하는 일을 멈추고 나의 진짜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살피면서 동시에 남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남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자식은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를 보살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자식은 내 몸을 통해 온 남이다. 남이란 그가 나의 분신이 아니고 독립된 개체라는 의미다. 그러니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깨끗하게 단념하는 편이 낫다. 내 자랑거리는 내가 만들어야지 왜 남에게 만들어달라 하는가. 엄마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볼 수 있다. 엄마에게 요청하거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일 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타인이 걸려있는 문제는 한계와 범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생이 가벼워진다. 남은 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물으면 남이지 그럼 하고 대답해야 한다. 나 외의 모든 존재는 남이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타자이다. 그러니 남의 일에 내 마음을 쏟으며 남의 인생에 어쳐갈 요량은 내다 버려야 한다. 나에 관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에 관한 것밖에 없다. 불안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20대 후반의 직장인 은정 씨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 가족들이 건강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애인을 만나 연애하는 것,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빨리 극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은정 씨가 원하는 것은 모두 건강과 관련이 있다. 그녀가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생은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니는 지적 장애가 있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엄마의 우울감도 깊어져만 간다. 집안에 멀쩡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내가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가끔 힘이 들 때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집의 소방관이다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은정 씨는 꽤나 담담하고 강단 있어 보였다. 아마도 자신이 기운을 잃거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는 필연적으로 불안이라는 놈이 따라붙게 된다. 태초부터 불안이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여 생존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숨 내놓고 원시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을 너무 죽기 살기로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동력은 대개 불안이다. 은정 씨가 갖고 있는 불안도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바람 안에는 건강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가 깔려 있다.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애인을 만나야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은 사실 얕은 종이 방패일 뿐이다. 이런 당위적 사고는 좌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꼭 건강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만 아파도 곧 죽을 것처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집착, 당위적 사고, 불안, 좌절, 다시 불안. 마치 불안하기 위해 사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남이 변화하길 바라는 것과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허리춤에 매달고 산다.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남편이 저렇게 담배를 피워대다 암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애인이 계속 저런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면 어쩌지? 사실 이 걱정들도 모두 내 욕구의 그림자다. 엄마마저 내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남편의 건강으로 나의 안락과 안정을 계속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애인의 능력이나 후광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 이런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자. 이렇게 나의 욕구와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미안해진다. 내 인생 대신 살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실은 나를 위한 걸 너를 위한 걸로 포장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을 돌보고 가꾸자. 나의 욕구를 정면으로 바라는 일은 진짜 내 인생으로 가는데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 된다. 그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세상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다. 인정 중독 벗기. 나로 사는데 누군가의 인정은 필요 없다.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아래의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답해보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차라리 맞춰주는 게 편하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화낼까봐 두렵다. 만나기 싫은 사람의 약속도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을 거절해서 불편해지는 게 싫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려 한다.
거절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해서 다시 부탁을 들어준다. 8개 중 5개 이상이 된다면 당신도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위 문항들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것이다. 참여자들 모두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거절은 그들이 꼭 이루고 싶은 마지막 미션처럼 여기는 주제였다. 단칼에 거절해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거절이란 왜 이렇게 힘들까? 상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화를 낼까 두려워서? 이게 진짜 이유일까? 상대와 불편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거절 좀 했다고 상대가 화를 내는 건 온당한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찾고 억지 마음을 내면서 고달프지 않을 수 있다.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살펴보자. 사람 좋은 척 하다가 도리어 내가 상처받는다. 거절을 했을 때 상대와 불편해진다는 건 상대와 내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무섭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는 관계일 때 그럴 수 있다. 주로 부모,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처럼 수직적인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나이나 지위, 역할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평등하지 않고 진실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다. 진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내 거절을 이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상대와 불편해지는 게 싫다는 말은 사실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과 맞춰주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럴 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탁을 거절하든 아니면 손해보기 싫은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 나의 속물성을 외면하면서 사람 좋은 척하지 말자. 내 실속을 차리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더 편하다. 이게 뭐 잘못됐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비겁하지 않은 게 진짜 착한 거다. 2번째로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거절하는 일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투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니 상대방도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거라는 짐작이다. 하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내가 거절을 잘 하지 못할 만큼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면 주변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도 강해지고 싶다. 이때 나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해 나보다 더 취약한 존재를 내 앞에 세워두면 나는 좀 더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상대를 상처에 취약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게 맞다면 숨지 말고 나오면 된다. 별일 안 일어난다. 대부분 상상보다 현실이 더 안전하다.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면 궁상 맞아진다. 거절당했다고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미숙한 것이다. 게다가 온당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부탁을 다 들어줘야만 한다는 건가? 이럴 땐 상대방의 격한 반응을 내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인가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인가? 내겐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다. 우리는 흔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다. 저 인간만 아니면 살겠다. 회사만 때려치우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이 또한 착각이다. 진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는 걸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내가 지어낸 생각이고 갖다 붙인 해석이다.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 때문에 화가 난다고 치자. 상사가 나를 진짜 무시했는지 그에게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도 않다. 상사의 어떤 태도를 내가 무시라고 판단하면서 내 안에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자극되어 화로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나를 무시할 때 보이던 태도를 상사가 비슷하게 행할 때 나는 더 강렬하게 자극받는다. 감정은 명백하고 순수하게 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상대방이 나의 거절에 화를 낸다면 이 또한 그의 어떤 취약점이 자극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대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 감정 또한 상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꼭 함께 이해하자. 이럴 땐 그냥 속으로 아이고 안 됐네. 내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고 넘어가면 된다. 특히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경우는 상대방이 보내는 제안의 형식이 선의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을 때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요즘 내가 우울해 보인다면서 걱정을 한다. 그리고 커피를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멈출 줄을 모른다. 나는 약속이 있어 출발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선배의 말을 자를 수가 없어 영혼 없는 끄덕임만 계속하고 있다. 속으로는 약속이 있어 늦어 조바심 나고 선배의 긴 이야기가 잔소리 같아 짜증도 좀 난다. 이렇게 상대방의 행위가 나에게 베푸는 선의일 때는 거절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타인의 선의를 묵살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땐 긴 이야기에 말려들기 전에 감사의 표시를 얼른 하고 자리를 물러야 한다. 선배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되는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지금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선배가 나를 괘씸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를 향한 존경을 거두시라.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이유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정 욕구는 남들을 의식하는 타인 지향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타인 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인이 나에게 실제로 무언가를 요청하든 특정한 태도로 무언에 압박을 하든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민감성은 인정뿐 아니라 비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인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혹평하는 것,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미덥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등에 상처받는다. 심한 경우는 칭찬받지 못한다면 비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망상에 가까운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 사람을 실망시키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생각도 비합리적인 건 마찬가지다. 타인 지향성이라는 말은 주로 관계 안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주체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단지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성향이란 뜻 대신 나의 내적 성장과 관계의 건강성을 위한 건설적인 개념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남을 의식한다는 개념은 긍정적으로 확장하여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며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타인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힘에 붙이는 일도 힘을 합치면 성사되고 한 사람의 능력이 안 되는 일도 여럿이 재주를 모으면 가능해진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자존심을 다치거나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모함의 오만함이다. 착한 우리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다. 관계라는 말 자체가 연결이 되고 이어진다는 뜻이다. 주고받아야 서로 연결되고 마음 안에 깊이 이어진다. 타인을 향한 일방향 화살표가 아닌 서로를 향한 양방향의 화살표로 연결해보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절도 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거절하기 훈련 과정에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거절 연습이 아닌 역으로 부탁하기이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든 부탁이나 요청, 제안을 해보자. 저녁 설거지 좀 해줄래? 외출해야 하는데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마무리 좀 부탁해도 될까? 원래 거절이라는 것도 부탁이 먼저 있어야 할 수 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으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답해보자. 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가 나를 귀찮아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할 거라 지레 짐작하진 않았나? 반대로 위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도 답해보자.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도움을 청하긴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가 거절하면 어쩌나 불안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 나의 두려움과 한계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거절하는 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내가 청하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분명히 거절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몇 번 거절을 경험해보면 별것 아니다 싶어진다. 거절을 확대 해석하지 말자. 거절당한다고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건 아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감정적 호소를 뿌리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무리해서 도와주거나 하는 수 없이 부탁을 수락하는 건 나 자신에게 비겁한 일이다. 내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쁜 사람 되기이다. 난 그냥 나쁘게 살래 하며 가끔 거만을 떤다. 다른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삶에 당당해지기 위해서 말이다. 나를 지키는 법. 나는 엄마와의 사건에서 내면화된 죄책감을 느낀 나를 다시 한심해하고 자책하는 마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두 덩이의 큰 불을 끄고 나니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았다. 엄마가 뱉어낸 말 아래 속마음에 대해서도 연민이 생겼다. 비폭력 대화를 쓴 마셜 B 로젠버그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다. 자신을 탓하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이다. 첫째, 자신을 탓하기.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엄마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엄마를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엄마에게 사과한다.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자체를 피하기 위해 관계의 책임을 자신이 모두 떠안는 방법이다.
둘째, 다른 사람 탓하기.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에게 화가 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며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관계의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돌리며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회피한다. 셋째,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나는 나름대로 엄마를 위해 애썼고 그래서 엄마에게 그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가 나의 노력을 몰라주기 때문에 서운하고 슬프다.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지 않고 나의 느낌과 욕구를 중시하고 자존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다. 넷째, 다른 사람과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엄마는 지금 오랜 투병 생활로 몹시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딸과 나누고 싶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 실망했다. 나의 느낌과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가 직접 표현하지 못한 느낌과 욕구를 살피며 연민을 가지는 태도다. 나는 엄마와의 사건으로 2번째부터 4번째 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경험했다. 첫 번째 방법인 자신을 탓하기는 해당되지 않았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번째인 다른 사람 탓하기 방법에서 보여주듯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엄마를 비난하고 갈등의 책임을 엄마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세 번째 방법인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엄마에게 인정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슬픔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4번째 방법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게 되어 엄마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의존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당연히 내 마음도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이 과정을 거치며 침묵으로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많이 힘들었죠? 나를 지키고 나아가 관계를 지키는 것.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위 4가지 중에서 나는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생각해보자. 모두에게 해로운 것은 첫 번째와 2번째 방법이다. 상대방이나 자신을 탓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결국 골마 터지고 만다. 반면 자신과 남에게 이로운 것은 3번째와 4번째 방법이다. 상당한 인내와 통찰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지혜의 문을 여는 일이 된다. 탓하기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다. 인식하기는 수용적이고 자비적이다. 따라서 탓하기에서 인식하기로 나아간다면 나를 지키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정말 된다. 중년의 나이에도 엄마에게서 정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실제 점점 의존에서 멀어지는 힘을 되찾고 있는 나를 보며 위안 삼아도 좋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게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거나 그의 신념을 강요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가 무비판적으로 순순히 따르려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저항만 하려 하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후 상대의 생각이나 요구가 마침 나에게도 필요하고 게다가 내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인지 살펴보면 좋겠다. 그게 맞다면 내가 잘할 수 없거나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내 성장을 위해 감히 받아들여 보는 방법도 있다. 반면에 내 성장에 도움되지 않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이때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담담하게 그와 나는 다르다고 받아들인 후 정중히 거절하면 된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더 수월해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취약점을 들키거나 지적받았을 때
대개 분노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내 사고와 행위의 책임을 느끼며 죄책감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자신에게 단단히 일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의 욕구를 그들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듯이 나도 누군가의 욕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 누구나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상대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누구도 죄인으로 살아선 안 된다. 저는 이 책 속의 내용이 제 마음을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읽는 내내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내가 부모님께 듣고 자란 착함을 우리 아이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질문해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내 자신과 부모로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나의 욕구 알기, 인정 중독 벗기, 분노와 죄책감, 타인의 시선 거두기 등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서 각자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인데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을 앓고 있는 분,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 내 잘못도 아닌데 모든 결과가 내 탓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분, 이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욕 좀 먹으면 어때? 라고 쿨하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정작 내가 없었던 나를 위한 착한 사랑 극복 에세이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미소님들도 소리내어 말해봐요. 나를 위한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